네,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국가인프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배덕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가 아니고 발제할 제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재난 국가인프라 정책과 제목은 토목학회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마 키워드가 한 3개쯤 우리가 한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보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후변화는 무엇이고 이게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그런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국가 인프라 중에서도 재재난 인프라. 이게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많은 토목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왔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한 6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토목 시설물들이 우리 한성은 위원장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한 주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재재난 인프라 시설이라는 것을 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토목인들이 토목학회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60년간 우리가 유지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다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간략하게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국가와 같은 사회조직과 구성원 이 생명과 신체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설체라고 하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상적인 문제, 지진, 또 인위적인 행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재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밑에 있는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재난과 관련된 사실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원인들이 누적돼서 미래 예측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난이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호 조약, 작용성, 그 다음에 복잡성.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라는 것은 기반 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국민생활 안정과 편의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교통시설과 유통, 공급시설, 방제, 환경 이쪽 시설 영역에 속하겠고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걸 정하는 원칙은 밑에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난 60년간의 인프라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시설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최근 많은 관심이 있는 이 4차 산업과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 건설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이렇게 한 4가지가 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프라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재개발 시기에 건설되는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는데,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그 레이쇼를 보면 댐, 항만, 하천, 상하, 수도수도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IT에서는 이제 IoT들을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구자들이 개인적인 연구를 했는데, 과연 이런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시설물들에 제대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문제도 보면 의외로 이 건설, 토목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중에서 4번째입니다. 물론 우리 토목인들이 해외 나가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과연 국가가 이런 우리 건설업이 해외 나가서 수주 활동을 하고 많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후변화는 소위 기온과 강수량이라는 게 과거 30년에 비해서 미래 30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극치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온과 강수량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당연히 하천의 유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토목시설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대표적으로 리비아 수로의 대참사라든지 철도 같은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기후변화에서 말씀드리면 이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온과 강수량이 과거 30년에 비해서 미래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들이 실제로 많은 토목시설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적응과 감축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감축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의 요인 자체를 감축시키자는 주 내용인데, CO2 저감 문제고 2050년에 국가에서는 넷제로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은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기후변화가 사실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00년에 들어와서 기후변화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국가 정책에 반영하면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도 정도 접어들면서 각 나라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0년경 해외 학회를 가면 아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기후변화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이 지난 30년간 다시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은 될 수 있을 정도 이게 과연 어떻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이 소위 말해서 2015년에 캅21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파리 협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2015년 말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캅 회의가 출발해서 지금 이제 28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각 국가별로 주요한 대책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캅21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이 캅21은 신유변화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토의정서 이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신유변화 체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UNFCCC 산하에 196개국이 동참을 합니다. 이전까지 기후변화 문제는 다 선진국의 문제였고 개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 요인이라는데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이내로 유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왜 196개국가 들어왔냐면 구체적인 내용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CO2 저감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점검 이행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부터 매년 한 118조 원씩 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설로 치면은요 3천억 공사 규모로 치면은 한 4천 개 정도가 돼요. 즉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CO2가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데 기후변화 CO2를 저감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 이꼴 에너지 시장의 재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뭐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정책이 과거에는 화력과 수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화력 대신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력, 풍력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원자력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정책의 재편을 요구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이 개도국이 그런 이유는 매년 118조씩 돈을 모은다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남미 쪽, 소위 우리 건설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보면 화력을 수력으로 바꿀 지역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만 된다면 화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개도국은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왜 했냐? 선진국은 소위 말해서 개도국 시장의 에너지 시장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물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물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돈 1,000원을 대서 2,000원, 3,000원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가 에너지 시장의 재편을 요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의 에너지 시장을 접근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력을 수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는 건설과 동시에 운영까지 한 30년 정도 운영을 해서 2배, 3배 벌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를 구하자는 얘기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에너지 시장의 쟁탈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15년 전에도 선진국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 의미가 결국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쭉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아마 지난 정권에서도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 CO2 저감을 법적으로 확립을 해서 아마 세계에서 우리가 14번째로 들어가 있는 국가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많은 공산품들이 해외 시장을 나갈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기후변화는 크게 적응과 감축인데요. 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이 수자원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진국 대비 적어도 한 90% 정도는 우리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봐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여름철에는 앞으로 강수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봄철에 우리 굉장히 필요한 데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홍수나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발표가 됐고요. 2050년에 넷제로, 즉 지금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고, 다시 말해서 그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를 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목표를 2030년에부터 2050년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나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게 별 자신이 없으니까 완만하게 해서 끝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CO2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역으로 잘만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CO2 저감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있는 여건 하에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발제를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토목시설물, 수자원을 포함한 많은 토목시설물의 설계 기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적으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정책 기반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 불확실성 하에서도 시설 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인프라의 역할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해안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서해안댐을 건설할 때는 대부분이 치수, 홍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용수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50년의 시설 계획을 할 때 50년 전의 계획과 들어가고 동일한 형태로 갈 거냐? 분명히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계획을 하면 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서해안댐의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 예전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하면 되던 시절에 이제는 지역 자체, 지자체가 같이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
그러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최초 건설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회적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대수롭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도 천혜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훨씬 상향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나 어메니티, 사회적 기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은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규모 인프라 시설 투자로 보면은 우리가 결코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국이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을 계산했을 때 적지 않은 이런 예산을 쓰는데 과연 국가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첫 번째, 국가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겠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후변화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그 다음에 각 토목시설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누구라도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셔널 리포트를 만들어두면 실제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15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 같은 데는 10인 이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학만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해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의 건설 인프라를 하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컨설팅 가 조인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인프라의 리어로케이션 문제. 이거는 조금 수자원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물들을 건설할 때 보면 서해강 댐을 건설해서 거기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계획하면서 단일 공급에 집중했는데 이제 이게 50년이 지나서 국가가 거의 모든 시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애들이 크면 집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면 방도 따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설물, 특히 수의시설물들은 이미 60년간 건설했는데 한 번도 이거 리어로케이션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 전체의 시설물을 놓고서 과연 현재 공급 시스템이 적절한가? 아니라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줘야지만이 있는 시설이라도 최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장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인프라 조사 및 평가 체계. 이 부분은 이제 토목학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수자원 분야도 국가물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인 계기는 국토부의 수장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국가물관위원회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다부처 사업, 물관리도 8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많은 토목시설도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실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각자가 잘 알아서 할 텐데 이 전체 시설을 놓고 과연 국가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정책을 해나가는지 해야 되는 토주를 타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제 1차적으로는 국가 전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향후에 국가가 적정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및 그린 인프라 기술을 인류화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의 토목이 해외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론 건축이나 이런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건물을 짓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토목의 시공 능력과 설계 기술, 그게 세계에서 어느 수준이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이 IT 기술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남이 넘보지 못할 그런 세계 시장을 건설이 점령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우선 우리의 IT의 강점과 이 그린 인프라들을 잘 접목을 해서 그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제 1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문제만 해도요, 이게 그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자체, 그 다음에 소하천, 농업 여러 부처가 관련된데, 실행은 각 부처가 하는데 자기 고유의 목적밖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책을 세울 때는 다부처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노력하듯이 적어도 사회 인프라 시설은 국가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어서 소위 정책 기반과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거기서 좀 하고 해요. 다만 이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실행을 할 때는 실행부처에서 실행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으니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기술 발전이 있지 않을까,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덕구 위원장님 훌륭하신 주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련 원장님께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시설물 안전 정책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이기 때문에 20분에 맞추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게 지속 가능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시설 정책 방향인데, 기후 변화는 뭐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냐, 그런데 좀 좋겠다는 말씀. 목차는 일단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의 현재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공할지를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하게 이렇게 시작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원래는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시설안전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됐죠.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오면서 그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주로 그 공공기관의 그 감리를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3년째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 건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종전에는 저희가 주로 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준공 그리고 해체까지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저희 기관이 출범을 했고, 올해 지금 딱 만 3년차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프라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예전에 그 개발 시대 때 90년대 많은 시설들이 건설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교량 건설 놓고 보면 90년대에서 딱 2000년 초반까지가 거의 많은 교량이 건설됐다는 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지금 이제 2020년이 되다 보니까 30년이 돼서는 현재 신년 누워 비율을 놓고 보면 30년 이상 된 게 20%를 차지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됐던 게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반까지 차지하게 되는 53%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 뭐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당장 언론에 이제 크게 부각된 게 정자교육 문제 때문에 지나가던 그 행인이 3일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순회교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 가서 보시면 사람이 다니는 도도이긴 합니다만 교량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막 물룩물룩할 정도로 노후화가 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 사고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후 변화도 사실 그 기반 시설의 관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홍수라든가 폭풍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기후 변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망한 걸 보면 기온은 뭐 1.3도나 뭐 이 정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인프라 시설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평균 그 뭐 강수량이 아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오게 되는 최대 강수량인데, 최대 강수량의 그 증가량을 보면 용전보다 거의 17%, 그 다음에 뭐 시절은 뭐 장기적으로 한 50년 후에는 거의 뭐 맥시멈 한 40%까지도 집중적으로 호우가 온다는 이런 그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현재도 당장 그 시설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등으로 인해서 그 당초에 했던 설계 유명을 넘는 그런 이 비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 되고 있는데, 국보료 뭐 송수에서의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에 보면 이 피해 중에 한 70%, 그리고 복구 비용 중에 한 70%가 SOC 관련된 그 예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인프라 시설 관리할 때 가장 크게 이제 문제 시상고, 그것도 이게 좀 유념해야 될 게 사회 환경 변화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 중에 인구 고령화도 저희 인프라 관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47년이면 지금 한 15년 될 텐데, 거의 뭐 수도권 일부와 이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군이 거의 뭐 소멸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프라 관리를 하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프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자율주행차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도로도 동전처럼 그냥 뭐 투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동수단과 그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와 서로 연계하는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연결된, 예를 들면 A에서 B라는 전체 도로의 기능을 전체를 보는 그런 그 관점의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 단위로 저희가 요새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선 단위에서 이 도로망 관점에서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부각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크게 세 단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안전 중심 관리 단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교량이 있을 때 당초에 설계했을 때의 그 기본적인 그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예를 들면 성수대기 붕괴나 이런 걸 계기로 했을 때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그 교량이 당초에 설계했던 목적에 맞게 기능을 발휘하는 쪽에 초점을 둔 그런 관리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성능 중심 관리 단계라고 해서 2단계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여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에 지나가는 차량의 하중이 여건이 바뀌면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도로의 기능 자체가 주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이 차폭을 더 넓힐 필요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
그 당의 시설이 갖게 되는 성능 내지는 그 내구성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관리를 해나가자고 하는 게 이제 2단계의 성능 중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라고 보는 거는 종전에는 1단계나 2단계는 해당되는 시설의 물리적인 이 성향의 이 성질에 우리가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3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을 통해서 해당 시설을 유지 관리했을 때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뭐 수명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돈의 개념을 좀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산 가치에 기반해서 관리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단계별 그 관리에 대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진국은 당연히 저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먼저 만들었고 노후화에 대한 문제도 저희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화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기능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성능 중심 관리 체계를 도입을 해서 전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성능까지 고려한 그런 관리 단계. 저희가 보기엔 한 2단계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반 시설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을 텐데 노후화에 대한 거는 비교적 상당히 좀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해당되는 기반 시설의 그 장수명화에 노력하는 2단계에 있는데 여전히 성능 개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신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SOC 시설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 자체는 상당히 그 자산 관리 기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3단계쯤 해당되는 이런 관리 단계를 갖고 있는데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호주 같은 경우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상당 부분 그 민자 사업으로 설치된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이 동개념을 갖고 설치를 했고 관리를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후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 비교적 한 2.5단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가에서의 그 제도 정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실제로 그 제도에 따라서 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게 알고 있고 이 기본적인 데이터 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걸 알고 있느냐는 총조사의 개념. 마지막으로 당연합니다만 그 돈은 얼마나 투입을 했느냐. 이제 크게 이제 4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텐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1, 2, 3단계를 놓고 보면 한 1.5단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 법률 제도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5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시설물 안전법을 제정을 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전단위의 그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시설물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성능 평가 체계가 이제 도입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에 기반시설 관리법이 들어오면서 15개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틀은 돼 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그 뒤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개별법에서 하고 있는 시설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거버넌스 체계에 기본은 좀 돼 있다. 기본이라기보다 첫걸음 정도는 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반시설 관리법에 보면 실제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 정책이나 계획 이행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3단계 정도에서의 관리를 염두에 둔 그런 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체계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이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한 걸음 정도는 내뒤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15개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가 있느냐가 우선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추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3월쯤 되면 해당되는 시설이 일반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도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히 항상 돈이라는 건 항상 많아도 모자랍니다만 나름대로 이 관리를 위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1, 2, 3단계를 봤을 때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모든 건 그렇습니다만 문제점은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첫째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거버넌스는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이 금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반시설 15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가 대상이냐는 조사까지 하고 있지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시설에 얼마를 먼저 투자할 거냐는 그런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까지는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각종 기반시설 정부가 금전적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거 있고 또 이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이 분담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개별 사업별로 이 관리를 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담부서가 없다고 보니까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해도 도로는 도로고 아니면 공항은 항공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건설과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시설이라는 전체 틀 내에서 그걸 같이 보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자체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과수도나 이런 거는 해당 전문 국이나 시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회 재난과 같은 데서 유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지금 제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별 시설적인 관리입니다. 95년대 저희가 오면서부터 개별 시설별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고 18년에 성능 관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성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여전히 정적인 관리 차원에서의 종전의 성능을 만족시키는데 국한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지자체별 이 관리에 대한 가입도가 자꾸 떨어지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인구 감소하고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가 서울을 빼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에 이제 포항을 예를 들었는데 사회적인 보건적 현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재정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상당히 양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물리적 보건적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물리적 건설회사가 됐건 관리회사가 됐건 이런 데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걸 봤을 때 사회적인 보건력은 상당히 좋지만 반대로 물리적 보건력이 좀 떨어진 것처럼 전국을 놓고 이게 고르게 느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시설물 중에 1종과 2종은 나름대로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열애가 되어 있는 3종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3종 시설 중에 지자체 소관입니다. 지자체 소관 시설이 거의 한 70%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10년 내 3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시설의 종류도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1종과 2종은 굉장히 저희가 관리, 순수대기 이후로 좀 관리를 해온 면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자체 시설, 3종 종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결국은 설계화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된 그런 설계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좀 아직 좀 미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늦다 보니까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이 관리 시설 수도 너무 많고 그 관리의 한계를 좀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가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 법령관의 역할을 좀 정리해서 개별 시설물 관리는 개별법에서 하고, 예를 들면 기반시설 관리법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철도법 같은 게 미리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나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 해체까지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법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식으로 가는 게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시설 관리위원회라는 게 단순하게 의사 결정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까지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각각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통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중전에는 계속해서 이 점적인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도로 A에서 B 노선 사이에 특별한 교량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 A에서 B 노선 사이 전체 도로가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도로의 노선에 있는 교량을 포함한 전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전의 개별 시설 단위의 관리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전체 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면 지하 파이프라인인데 또 다른 예를 들면 철도 시설 같은 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철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노선 사이에 있는 노반이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 시설이나 전기나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이 노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중에 특정한 철교라든가 터널이 구조적으로 문제 없어서 이 철로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점적인 단위에서 좀 이 통합적인, 순적인 혹은 면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뒀는데,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 BC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산 가치에 대한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게 제대로 좀 평가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평가의 수단에 좀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한 사례인데, 여기 빨간 선이 예를 들면 구조물이 문제가 될 때까지 있다가 문제가 될 때 이걸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자산 가치를 염두에 두고 수시로 조금씩 돈을 투입해서 관리할 때의 전체적인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 스케일링 자주 하고 그러면 이게 충치나 이런 거 방지도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반면에 이 스케일링 할 때 드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거 번거롭다고 4배로 뒀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충치 치료할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거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도 수시로 조금씩 자꾸 이렇게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도 그렇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물은 워낙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나 아니면 특정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이 참여를 해서 오며 가며 문제가 되는 걸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된다면 훨씬 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관리는 효율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란 원장님 훌륭하신 주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참석해 주신 4분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대한통합학회 정춘기 차기회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조금 늦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하고 10분 후 3시 30분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